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기의 마지막 주를 맞아서 14주차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프로이드와 프랑클이라는 우리가 정신분석을 대표하는 심리학자이자 또 철학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프로이트, 그리고 프랑클이라고 하는 이제 정신분석학파로서는 제3세대라고도 하고, 또 철학 상담 분야를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시작을 한 말하자면 원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철학 상담 치유 분야에서도 중요한 그런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두 심리학 분야의 대가이자 또 철학에서도 중요한 사상가들을 한번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로 내주려고 하는 것은 이런 두 사람들의 치유 방법론을 적용해서 한번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내쉬라는 수학자가 나오죠. 천재적인 수학자. 근데 그 수학자가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그렇게 표현했고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자, 이것을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휴먼 드라마인데, 여러분이 이 영화를 한번 감상을 해볼 수 있으면 하고, 또 적어도 그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해서 과제를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의 심리학의 대가이자 또 철학 분야의 중요한 사상가를 비교하기 전에 우선 현대 철학의 흐름을, 물론 매우 다양한 것이 현대 철학이고 가장 복잡한 것이 또 현대 철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사조들을 다 다룰 수가 없고, 단지 이제 우리가 교재상으로 우리가 현대 사회와 철학 상담이라고 하는 그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교재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다뤄지고 있는 그 사상가들은 크게 이제 네 사람인데, 프로이트, 키르케고르, 그리고 하이데거, 프랑클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데거에 대해서는 이미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실존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프로이트하고 이제 프랑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그 교재상으로는 이제 방어기제라는 제목으로 대표적인 표제를 뽑아서 인간 마음의 이런 정신의 병들의 원인을 그동안 그와는 달리 그동안의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는 이제 의식 차원에서 모든 문제들을 접근했는데 반해서 프로이트는 이제 무의식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했죠.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억압되어 있었던 어떤 성충동이라든지 인간의 본능의 문제를 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본능과 또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초자, 슈퍼에고, 그래서 본능적인 이드라고 하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초자라고 불렀던 이 슈퍼에고의 이 두 영역이 어찌 보면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이제 프로이드는 자아라고 생각했죠. 에고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이드 그리고 슈퍼에고의 갈등을 에고가 조절하는, 자, 이런 것을 이제 프로이드는 그의 마음의 구조로 이해하고 있는데, 인간 마음의 구조로 여기에 대한 이제 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이제 방어 기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억압, 부정, 뭐 반동 형성, 합리화 등등, 뭐 가장 좋은 방어 기제로서 이제 승화도 얘기가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어 기제가 교재에는 12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세히 살펴보려면 그 교재를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런 방어 기제 중에서도 건전한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승화라고 했고, 또 유머 같은 것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 마음의 불안이라든지 또 이런 장애들, 마음의 장애들, 정신의 병들을 우울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신경증과 같은 이런 장애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제시했던 것은 건전한 방어기제 형성이죠. 자아에 의한 무의식 속의 갈등들을 해결하는 건전한 방어기제 형성.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데거를 다루기 전에 이제 사실 키르케고를 먼저 다루면 좋았지만 학기의 제한상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고 교재에는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키르케고르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철학, 실존 철학을 열은 창시자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제 실존의 3단계라는 것이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미적인, 사실 미적인 실존이라는 단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탐미적인, 어떻게 보면 탐욕적인 이런 인간 삶의 실존을 이 사람은 이제 미적 실존이라고 봤죠.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예술적인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미적은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탐미적인 어떤 향락적인 실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걸 통해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가 없죠. 우리가 영화 사랑의 블랙홀에서 봤듯이 그 주인공이 반복되는 그 하루가 이제 지겹고 권태롭다 보니까 이제 일탈을 하고 쾌락을 추구해 나가고 탐욕적인 자기의 어떤 심지어는 범죄도 저질러 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나 자살하고 마는 이런 또 모습도 보여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사실 탐욕적 실존, 키르케고르이 말했던 이런 미적 실존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쾌락 추구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인간의 궁극적인 의미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고 실현해 날 수 있는, 자아를 실현해내는 어떤 궁극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쾌락주의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만족은 결국은 이제 양심에 따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두 가지 갈래길을 선택하는 이런 양심적인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도덕적인 실존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키르케고르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좋다라고 하면서 쾌락만을 추구했던 이 쾌락주의자가 그 실존으로부터 벗어나서 결국은 이제 도덕적인 선이냐 악이냐라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자, 이런 갈림길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실현해 나가는 이런 도덕적인 실존으로 도약해 나가지만, 그러나 그것도 키르케고르이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도덕적인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서 오는 어떤 또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용운 시인도 사실 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또 가장 유명한 그 시인이 있죠. 네, 윤동주 시인의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시인이 노래했듯이 사실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마 도덕적인 실존이 추구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사실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마 윤동주 시인같이 순수한 삶을 살았던 양심적인 그 시인도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잎새 있는 바람에.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입장이 돼서 항상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만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칸트가 말했듯이 나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질서, 또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도 대하는 그런 태도로만 매일 매순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이 말하기를 이런 도덕적 실존은 사실 쾌락주의자의 실존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더욱 깊은 절망을 안겨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도덕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은 매우 고결한 성품을 갖고 이제 인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인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텐데, 그런 성품과 성격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 완벽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선한 삶을 지향해 나갔을 때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는 짓을 한 번이라도 할 경우 정말 크고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자가 느끼는 절망하고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아주 깊은 정신적인 절망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이제 마지막 실존의 단계인 절대자에 귀의하는 그 신 앞의 단독자로서의 실존이라고 말하죠. 이 종교적 실존으로 귀착된다라는 것이 이제 키르케고르의 실존의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그 육체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유한성을 갖고 그런 또 동물적인 본능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유한한
자연의 하나의 생명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킬케고르가 볼 때는 또한 인간은 무한한 의미와 가치를 또 깨닫고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간과 영원, 유한과 무한, 또 육체와 정신이라는 이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차원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 두 원리가 결합되어 있는 종합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는 그 유한한 그 감성적이고 동물적인 생명체로서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쾌락주의적인 삶이라 해서 뭐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또한 정신적이고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그런 쾌락주의자의 실존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지만, 그러나 도덕적인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항상 선만을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선, 궁극적인 인격의 완성, 자,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는 칸트도 그랬듯이 내세에서의 불멸하는 영혼, 불멸하는 정신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칸트의 경우는 또 내세에서의 심판, 그 선과 악을 판별해낼 수 있는 최후의 심판자로서의 신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칸트의 도덕적인 신앙에 이르게 되는 이제 칸트의 철학도 그렇듯이, 키르케고르도 결국 인간은 이런 그 정신적인 존재인 한에서는 종교적인 가치나 종교적인 지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한하면서도 무한한 존재인 인간은 결국 이런 무한한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추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키르케고르는 종교적 실존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불안이나 실존적인 우울이나 실존적인 불안이나 또 실존적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최후의 길이라고 이제 본 것이고,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로부터 피투된 자신의 죄라든지 또는 잘못했던 요소들을 껴안고 그것을 이제 피투적인 이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고, 과거로부터 내던져져 있는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과거의 잘못을 개선하고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지향해 나간다면 이제 미래를 향해서 기투할 수밖에 없는데, 계획하고 그 미래를 향해 내던지는 것을 이제 기획투사, 즉 기투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런 과거적인 것을 떠안고 과거의 잘못을 떠안는 피투적인,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해 내던지는 기투를 해나가는 것은 바로 현재 이 순간 안에서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것을 이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종합되는 삼중의 종합으로서의 시간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어떤 본래적인 인간의 존재 방식은, 즉 본래적인 실존은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피투적인 기투로서의 현재 이 순간 안에서의 결단, 이것이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성을 구성하는 구조고, 이런 시간성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이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인데, 근데 후기에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초기와는 달리 이제 존재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으로서의 탈존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양심의 소리에 응답함을 통해서 피투적인 기투를 해나가는 결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후기에는 이제 존재의 부름에 응답하는 탈존으로서 인간이 참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는, 그래서 이제 본래적 실존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랑클을 또 다루고자 하는데, 프랑클은 아까 말한 이제 정신분석으로 치면은 제3세대라고 그랬죠. 제1세대가 프로이트고, 프로이트는 이제 생물학적인 인간의 이드, 본능을 굉장히 중시했죠. 무의식 속에 있는. 근데 이제 제2세대인, 융이나, 칼 융이나 또는 뭐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제 아들러 같은 사람은 집단, 그러니까 권력욕이라죠. 권력욕이라는 것에서 인간의 어떤 그 중요성을 찾는 것이죠. 인간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권력의 의지라고 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열등감이나 또는 우월감이라는 이런 인간 마음의 형성, 마음의 이제 이런 그 감정들이나 인간 의식이 형성되는데,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을 이제 분석하는 것으로서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죠, 아들러는. 그러니까
이제 제1세대인 프로이트가 생물학적인 본능에서 인간 마음의 본질을 찾으려고 했다면 제2세대인 아들러는 사회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권력욕, 권력의지에서 찾으려고 했죠. 열등과 우등의 감정을 일으키는. 근데 이제 제3세대라고 할 수 있는 프랑클은, 빅토르 프랑클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분석의 1, 2세대를 다 거쳐서 공부한 사람이지만 마지막 인간의 세 번째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본능이라는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의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정신이라는 차원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프랑클은 인간은 이 세 가지 차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공황장애든 뭐 여러 가지 강박증이든 이런 여러 가지 신경증이든 인간의 정신의 마음의 병들은 프로이드식으로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능이라는 요소 차원을 가지고서만 접근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또 인간의 또 아들러와 같은 권력의지나 사회적인 의식 가지고서만 접근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세 가지 차원의 우울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질적인 차원에서의 기질적인 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차원하고도 연결되겠고 또는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하고 달리 또 어떤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이제 우울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다든가 실연의 아픔을 겪게 돼서 이제 우울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시민성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심리치료를 통해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이제 뭐 행동치료든 또는 뭐 인지치료든 또 정신분석적 치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제일 큰 의미에서의 제일 심각한 우울증은 자살에 이르게 하는 이제 우울증은 사실은 이런 기질적인 우울이라든지 사회적인 관점에서 오는 시민성 우울이 아니라 실존적인 우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정신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인성 우울증이라고 프랑클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질적인 우울, 그다음에 시민성 우울증, 그걸 넘어서서 정신성 우울증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울증도 세 가지 차원을 간다고 말하는데 프랑클이 말하는 이 세 번째 차원, 정신성 우울증, 즉 실존적인 어떤 삶의 공허함이나 무의미로 인해서 오는 이런 우울증은 알약을 통해서 기질적인 우울을 치유를 할 수 있는 알약을 통해서도 안 되고 치료가 또 사회적인 어떤 심리 상담을 통해서 정신분석이든 또는 뭐 인지치료든 또 행동치료라는 이런 심리학적,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서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이런 자살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이 우울증은 프랑클이 볼 때는 정신성 우울증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궁극적인 이런 삶의 무의미나 공허와 같은 실존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은 이제 의미 치료의 방법들인데 로고테라피라고도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치료 방법. 이제 그것은 어떤 고통의 상황이나 어떤 마음의 병이라는 이런 또는 뭐 절망적인 인간의 이런 죽음이든 공포든 인간의 이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역설지향이라든가 또는 탈성찰과 같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 변경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항상 우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실존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면 뭐 사회적인 뭐 돈벌이를 통해서든 뭐 직업을 통해서든 또는 뭐 취미를 통해서든 사회적인 또 인간과학 교제를 통해서든 또는 뭐 연애를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도 물질적인 어떤 음식을 먹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서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어떤 실존적인 공허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결국 이제 자살이라는 것에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실존적인 공허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염세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긍정적인 삶을 긍정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태도 변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행동치료나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인지치료나 또는 정신분석을 통해서도 쉽게 이렇게 치료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이제 프랑클이 말한 이제 의미치료이자 로고테라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제 태도 변경이라는 의미에서의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떤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고 프랑클이 또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이따 다음에 이제 다루게 합시다. 네,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관해서 앞에 간단한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도식적인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배경이 되는 철학적인 어떤 사상 그리고 프로이트 정신분석이 다루고 있는 인간 마음의 구조를 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보면은 이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고대 철학사상의 영향을 프로이트가 받았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우리가 교재를 보면은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가 프로이트의 그 책에 보면은 우리 교재상으로는 184페이지인데 제가 그 참고 자료에 냈던 것은 페이지가 좀 다릅니다. 책으로 출판된 것을 봤을 때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프로이트 항목을 프로이트의 방어기제라고 하는 이제 그 철학상담의 역사 9장을 보면은 프로이트의 방어기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한 장을 넘기면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의 에로스는 그 기원과 기능 그리고 성적 사항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사랑의 힘, 리비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게 프로이트가 쓴 표현인데 그대로. 그래서 플라톤의 이 에로스라고 하는 리비도하고 이제 연결고리를 갖는 근원을 플라톤 철학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 큰 세계관을 가지고 또 보자면은 플라톤이 이제 왜 동굴 세계와 동굴 안의 세계를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라톤이 생각한 이 동굴 안의 세계를 뭐 프로이트식으로 보자면 인간 마음의 세계 안에서 찾자면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리비도, 이 무의식의 영역 안에 있는 이 이드 그리고 슈퍼에고 이 두 가지가 무의식 속을 구성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수면 아래가 이제 무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크게 이 뭐 슈퍼에고를 그려놨고 여기 이제 검게 보이는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이드라는 말은 원래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it이라는 의미죠. 라틴어로 이드는. 그래서 그놈 뭐 그것. 근데 이게 본능적인 어떤 충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이 이제 어떤 생존의 본능, 충동,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적 충동. 이것을 이제 이드라고 생각했는데, 후기에는 프로이트가 이거를 둘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리비도를 이제 아까 그 플라톤의 에로스하고 연결시켰죠. 그래서 이 이드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제 에로스하고 플라톤의 근원하고 있는 에로스라는 말이 그리스 말이죠. 이 에로스라는 말이 플라톤 철에서 나오니까 에로스하고 이제 또 하나는 타나토스로 이제 나누죠. 타나토스는 이게 죽음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에로스는 생명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 글씨 쓰기 어려운 토스 힘듭니다. 이게 마우스로. 네, 그래서 이 타나토스라는 말하고 이제 에로스라는 이 그리스 말을 써서 이게 다 이제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것이 이제 이드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 안에는 크게 이제 이런 이드하고 슈퍼 에고가 자리 잡고 있는데 무의식 안에 이 빙산의 이 저 밑뿌리잖아요. 수면 아래 이 무의식을 영역을 이 두 가지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드를 구성하는 그놈이라고 하는 이 그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성하는 것은 이제 에로스와 타나토스다라는 것은 이제 후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생존의 본능하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리비도라고 표현했죠. 초기에 리비도 생명의 충동이자 이것이 이제 성적 충동이기도 한 성적 본능이라고 하든 리비도 에로스. 근데 후기에는 이걸 에로스라고 다시 말하죠. 그래서 에로스하고 이제 타나토스가 이드 그것을 구성하고 있다. 본능을 구성하고 있다. 인간의 충동. 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런 에로스적인 측면은 플라톤의 경우는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에로스라는 측면이 이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또는 리비도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의지인데, 이 플라톤에게서 의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 슈퍼에고, 이 의지에 해당하는 것이 말하자면 기계라고도 변형하는 의지가 해당하는 것이 아마 이 타나토스, 슈퍼에고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이 무의식 안의 갈등 요소를 조정하는 것이 이제 의식인데, 수면 바깥에 이 의식을 구성하는 것은 플라톤의 경우는 이제 아마도 이성적인 측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적인 능력이 이제 인간의 의지와 정욕이라는 두 말을 고삐를 쥐고 조절하고, 그것을 이제 두 쌍두마차의 비율을 얘기했었잖아요. 인간 영혼의 3분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인간 마음의 영혼의 구조는 이성이라는 의식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마부가 말 잘 듣는 말인 의지와 말 안 듣는 말인 이제 검은 말인 정욕, 흰 말인 의지 두 가지의 말을 조정해 나가는, 자, 이런 마부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성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구조가 프로이드에게는 그대로 이런 신화적 설명이 플라톤에 그저 가져가서 에고가 이제 의식이죠. 이 에고라는 게 이제 의식 차원, 이 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성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의식 차원의 에고가 무의식 차원의 이 슈퍼에고와 이들을 말하자면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통제해 나가면서 일상을 영위하는 것. 그리고 이 갈등이 이제 이 이드 차원이 너무 이게 과대하게 표출됐을 때 어떤 신경 장애, 어떤 정신의 장애들이 생겨난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절하는 이제 의식의 방어 기제, 에고의 방어 기제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좋은 방어 기제가 이제 승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톤의 철학하고 연결고리를 받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대 낭만주의 철학을 열었던 칸트나, 그 다음에 낭만주의 쉘링, 쇼펜하워, 그리고 이제 니체까지도 언급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칸트의 경우는 사실 현상의 세계와 이제 자체의 세계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현상의 세계를 이제 뭐 섬에 비유했는데, 빙산의 일각인,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밑부리에 해당하는 더 크고 무한한 영역이 이제 자체의 세계다 얘기했는데, 그 칸트의 경우 이 자체의 세계는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다 드러낼 수만 없는 과학적인 지성을 통해서는, 물론 이제 칸트는 실천이성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선한 의지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했죠. 이것이 이 현상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이 자체의 세계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지적인 요소가 상당히 또 칸트에게서도 선한 의지라고 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이 자체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양심적인 것들이 이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사실 프로이드의 경우도 이 슈퍼에거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플라톤의 이제 의지 또는 기계하고 연결시켰는데, 이것이 칸트로 말하자면 이게 선한 의지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양심이나 선한 의지. 왜냐하면 슈퍼에고가 바로 도덕적인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규범의 원리이고, 에고가 이제 현실 원칙이라고 하고, 이드가 이제 쾌락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낭만주의자인 칸트의 이런 그 자체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의 구별, 하고 플라톤이 동굴 속 세계와 동굴 밖 세계의 구별,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과 의식의 구별하고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칸트의 경우는 이 자체의 세계가 도덕적이고 예지적인 차원으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단지 이런 수면 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늘의 세계하고도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죠. 초월적인 이제 하늘의 세계하고도. 근데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의 이 세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어두운 이런 본능의 세계에 더 주안점이 두어져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쉘링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낭만주의 철학자의 경우에도 보면 이 근거라는 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이런 인간에 있어서의 그 의지적인 요소라고도 보고 있고, 이 근거라는 것이 또 그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실존의 밑보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의 그 현상 세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쉘링의 경우는 이제 실존적인 삶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 또 실존 철학이라는 것들이 실존 철학의 연원이 이제 쉘링의 이런 실존 개념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썼다고 했죠.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는 현상의 세계라는 것이 겉에 드러난 세계인데 우리가 과학이 다루는 세계고, 이런 칸트가 말하는 현상의 세계, 플라톤의 이런 동글박세계라는 칸트의 이런 현상의 세계가 쇼펜하우어의 경우는 이제 그 표상의 세계라고 이해되고 있고, 과학이 다루는 그 밑바닥에 있는 뿌리가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할 때 이 의지의 세계가 이 표상의 세계를 구조지우는 밑뿌리의 역할을 하고 근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낭만주의 철학에 있어서는 칸트, 슈엘링, 쇼펜하우어에 있어서는 어떤 유사성을 갖는 것이죠. 이 세계관이 현상의 세계, 인간의 표면적인 삶의 실존, 그리고 이 표상으로서의 과학이 다루는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의 세계에 근거하고 있고,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은 이제 근거는 이 자체의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또 과학이 다룰 수 없는, 그것은 어떤 의지적인 요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칸트의 경우는 이제 선한 의지고, 슐링에 있어서는 약간 무의식적인 근거라는 의미를 써서 여기서 무의식이라는 말이 사실 가장 원조는 라이프니츠지만은 슐링이 바로 직접적으로는 그 가장 먼저 근대 철학에 있어서 그 영향을 줬던 또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슐링이. 쇼펜하우어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는 영역을 근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존에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에 영향을 줘서,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사실 낭만주의 철학의 영향 하에서 나온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뿌리는 물론 또 플라톤까지도 소급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가장 그 자기 동시대의 철학자로서는 이런 슈엘링이나 쇼펜하우어나 또 니체 같은, 니체는 이제 힘의 의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모든 그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인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표상적인 우리의 알미라는 것도 그 힘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죠. 권력의 의지나. 자, 이것이 아들러 같은 또 제2세대의 그 프로이트 이후에 나오는 아들러 같은 제2세대의 정신분석학자에게 영향을 줘서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마음의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니체의 이런 권력의지,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의 이런 맹목적인 의지, 또 슈엘링의 무의식으로서의 이런 근거가 되는 의지, 칸트의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이 프로이드의 이런 이드, 본능적인 욕망, 그 다음에 칸트의 선한 의지 개념은 여기 초자로서의 무의식을 차지하고 있는 초자, 양심의 원리, 도덕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초자가 또 칸트의 이런 선한 의지로서의 자체 세계와 접근 가능한, 자체 세계를 알 수 있는 이런 선한 의지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다. 네, 이제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에 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재도 좀 자세히 좀 다루고 있는 프랑클인데, 우선 그 인간관부터 그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런 이제 서두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인간관이 세 가지 차원을 갖는 인간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물학적 차원. 이것은 이제 프로이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그랬죠. 리비도라고 아까 이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의 이제 리비도 또는 에로스라는 그 요소가 있는데, 성적인 충동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그 본능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다 보니까 프로이트의 인간관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차원의 인간을 중요한 인간 본질로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인간은 이런 동물적인 본능만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2세대 정신분석학자인 아들러 같은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인간, 즉 심리적이고 사회적 차원의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소유욕을 추구하고 권력욕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사회적인 심리 차원을 주목했던 것이, 인간 본질로서 주목했던 것이 바로 아들러 같은 프로이드 이후에 나왔던 정신분석학자고, 그런데 그 프랑클은 제3세대라고 그랬죠. 정신분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프랑클은 이 또 철학 상담을 열어놓은 이제 철학자이기도 한 이 프랑클은 이런 생물학적인 동물적 본능 차원하고 또 심리 사회적인 이런 욕망의 차원만을 가지고서 인간을 이해할 수는 없다. 즉 인간은 세 번째 차원, 더 높은 차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정신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 차원에서야말로 인간은 그 무한한 의미와
또 무한대한 가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론 의미나 가치라는 것은 뭐 아주 낮은 차원에서부터 다 얘기할 수는 있죠. 우리가 동물적인 본능을 충족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싸고 자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물론 유의미하고 뭐 가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 가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생존 가치를.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의 가치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서 삶의 의미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들러가 말하듯이 우리가 또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쇼핑을 하고 또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권력을 추구해 나가고, 그래서 열등감과 또 우월감 속에서 경쟁을 해 나가고,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또 사업의 성공을 꿈꾸고 가치를 여기서 발견하려고 하고 여기서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재화도 가치고 우리가 뭐 소비재도 가치고 또 뭐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가치죠, 물론. 그래서 등급을 맞고 점수를 맞는 것도 가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서 인간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다 충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가치를 또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또 사실상 정말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는 아까 말한 동물적인 본능 충족의 의미나 가치나 또는 사회적인 경쟁에서 얻어지는 어떤 성적이나 여러분이 뭐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성적표, 또 소유, 재산, 자 여기에서만 사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예술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또 이 기타 문화적인 가치라는 것은 이런 재화 가치나 생존 가치를 넘어서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정신적인 가치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가치는 무한정한 거고, 사실은 무한히 추구될 수 있는, 무한히 열려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깊이와 높이가.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프랑클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세 가지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프로이드나 그 이전에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관점, 인간에 대한 이해 차원하고는 다른 측면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인간을 세 가지 차원으로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우리가 아까 뭐 그 그림을 가지고만 잠깐 다시 이해해 보려면 프로이트는 사실 또 아들러도 두 가지 차원 정도로 인간을 이해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수면 위의 차원과 수면 아래 차원, 즉 무의식의 차원과 이제 의식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의 차원을 구성하는 것을 이제 생물학적 차원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동물적인 본능이라든 것이 지배하는 이드나,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차원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의식적인 심리 차원인데, 이것이 이제 아들러가 생각했던 또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의식, 자아라고 하는 에고가 활동하는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비도와 에고, 이드와 에고의 이런 그 두 차원을 가지고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어찌 보면 그 이전의 심리학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프로이트나 아들러. 그러나 이제 프랑클은 제3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의 차원, 또 책임,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인 어떤 또 예술적인 지향을 해나가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무한한 가치 추구와 의미의 차원을 이제 열어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클의 그러면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의 심리, 정신 치유, 철학적 상담 치유의 이런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이해하고도 이제 연결고리를 갖는 것인데, 인간은 이런 동물적인 본능 충족이나 사회적인 욕구 충족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프랑클의 이런 실존 분석과 로고테라피라는 방법을 창시하게 된 어떤 원리가 되는 것이죠. 즉 인간을 이해하는 원리가, 인간은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프로이트가 생각하듯이 또는 아들러가 생각하듯이 본능이나 어떤 욕망에 지배받는 존재만은 아니다. 그렇게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 아들러나 프로이트 말고 우리가 미국에서 발달했던 행동주의 심리학, 왓슨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자가 생각하듯이 인간은 환경적인 조건에, 외적인 환경 자극에 지배받는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기계적으로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에. 자극에 결정된 반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라는 여지가 남아있고, 그래서 그 어떤 자극이 주어져도 그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 비판할 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자극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연기를 하고 거짓된 행동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동일한 자극이 있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이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자극으로서 고기 냄새를 맡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기를 덥석 입에다가 집어넣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아지나 돼지가 하듯이 인간은 결코 배가 고파도 아무리 그 자극을 줘도 고기 냄새로 유혹을 해도 거식증이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뭐 전혀 먹지 않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인간은.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에겐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런 본능적인 것에 그래서 규정되거나 사회적인 어떤 차원에만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가 있는 존재는. 돈이라는 자극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의미의 의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뭐와 이제 이것도 대비시켜야 되면 아까 프로이트가 생각하듯이 인간은 어떤 본능이라고 하는 성적 리비도로 가는 성적 충동이라는 본능에만 또는 생존 본능이라는 그런 욕구에만 제한된 그런 의지를 갖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들러 같이 어떤 권력 의지, 우월이나 열등감을 낳는 이런 권력욕, 소유욕, 권력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의지에만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무한대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즉 이것은 이제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이거나 생물학적 존재만이 아니라 동물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인간이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생존 가치나 의미만을 찾는 존재도 아니고 쾌락 원리에 지배되는 존재만도 아니고,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또 아들러가 생각하는 권력욕,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어떤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그 의미만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서, 경쟁을 넘어서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 나가려고도 하고 정말 유니크하고 창의적인 어떤 의미를 삶에서 실현하려고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와도 경쟁을 넘어서서 정말 독자적인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사람도 있고, 자, 이것이 무한대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으로만 제한된 존재가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만 제한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가진 인간은 무한한 의미를 추구해 나간다는 거죠. 무한한 가치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삶의 의미라는 원리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인간은 삶으로부터 의미를 추구하도록 과제가 주어져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또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는 것이 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프랑크에게 있어서 그건 무슨 의미냐면, 칸트가 예를 들면은 인식의 관계를 설명할 때 과거에는 대상을 위주로 하고 인간은 수동적으로 대상을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존재로 이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칸트가 이제 왜 대상이 아니라 이 주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상을 구성하고 대상을 형성해 나가는, 자, 이런 의미에서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인식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랑클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미 문제에 있어서의 역전된 관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의미라는 것은 인간이 무조건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어떤 삶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랑클은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의미의 주체는 사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삶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좋냐면은, 우리가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의 영향을 이 사람이 받아서 로고테라피라는 이 치유 방식을 실존 분석이라는 말을 썼다고 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또 동의어로 쓰기도 하고, 이 실존 분석이라는 말은 이제 하이데거 용어라고 했죠. 현 존재의 해석학을 이제 실존 분석이라는 말로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이데거 영향이 있다고도 보여지는 것인데,
그 프랑클에 있어서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은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존재 자체하고도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에 있어서 본래적인 실존이라는 것은 결국 존재의 진리나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존재의 의미나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 자체의 부름이라는 얘기를 있잖아요. 존재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탈존이고 자기를 초월해 나가는 탈존이 되고 자기를 벗어나는,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의 실존으로부터 벗어나서 본래적인 실존으로 가게 되는 이 구조가 내가 존재를 구성하거나 뭐 존재의 의미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나에게 존재가 나를 불러서 존재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것에 응답함을 통해서, 그것의 대답함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존재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본래적 실존의 구조고 후기 사회에서 이제 탈존으로서의 인간의 참된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유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프랑클도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발견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의 삶, 또 내일의 삶,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삶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과제에 대답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삶 자체라는 것은 하이될 것이고 말하면 존재 자체인데, 그 삶 자체가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는 과제에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받은 그 과제를 우리가 수행해 나가고 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고 삶의 가치를. 그래서 이런 의미나 가치의 주체가 인간이라기보다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과제로서 이것을 내주는 것이고, 우리는 숙제나 여기에 과제를 수행하듯이 여러분이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가고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은 삶 자체가 우리에게 부여했던 과제를 응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과제에.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러한 삶의 의미에 응답해야 할, 삶이 우리에게 주어준 우리에게 준 과제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의미 문제에 관한, 또 가치 문제에 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이 던지는 질문으로서의 의미나 가치에 답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성실히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이제 프랑클의 인생관이고 또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부연을 하자면 삶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라고 했는데, 삶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제를 이행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의미나 삶의 가치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재에도 나오는 것처럼 창조 가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험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태도 가치다. 근데 이제 창조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일과 노동을 통해서 발견하는 가치가 되는 것이고, 또 경험 가치라는 것은 어떤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경험 가치라는 것은, 또 하나는 이제 태도 가치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계 상황, 인간의 유한성, 즉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떤 죽음이라든지 또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 이런 인간이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책임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태도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태도 가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세 가지 가치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까 창조 가치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일을 수행을 함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벌임을 통해서, 사업을 우리가 어떤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그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하는
거기서도 사랑이라는 의미를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인간이 사랑의 의미를 다 발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삶의 의미를 살며 사랑하며 배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삶의 의미나 사랑의 의미는 또 두 번째 가치, 즉 경험 가치를 통해서 오히려 잘 보여줄 수 있는데, 발견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인격적인 타자를 사랑하게 되거나 또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의미를 또 발견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삶의 의미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것만으로 모든 삶의 의미나 사랑의 의미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의미는 무한히 추구될 수 있다고 했듯이, 열려 있다고 했듯이, 삶이 우리에게 과제로서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는 무한하다고 했듯이, 자, 우리가 일을 통해서 창조 가치를 발견하고 일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인격적인 누군가의 만남과 사랑을 통해서, 연애를 통해서 또는 인간 교제를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경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그 사랑의 의미나 또 삶의 가치는 어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까 창조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 사업이나 일이 창업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겠죠. 성공함을 통해서 물론 일을 사랑하면서 성공하는 의미에서 그가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실패를 했을 때 그러면 그는 좌절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자살로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 발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자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창업을 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어떤 인간과의 교제를 통해서 연애를 통해서 사랑을 느꼈다고 해도 실현을 당할 수 있죠. 연애가 실패할 수 있죠. 사랑이 좌절될 수도 있겠죠. 그 인간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그러나 그럼을 통해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자,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자, 사랑에 배신을 당했을 수 있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업이 자기에게 실패를 안겨줄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을 수도 있고, 실현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고통, 자, 이런 고통과 절망을 느낄 때, 거기서 또한 우리가 태도 가치를 배울 수 있고, 태도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실패나, 좌절 속에서도, 배신을 통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신의 어떤 괴로운 고통을 넘어서서 초월할 수 있는, 자, 이런 선택. 자, 이것이 이제 태도 변경을 요구한다고 아까 이제 얘기했죠. 방법론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방법론에서. 자, 이런 태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태도 가치가, 여기서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태도 변경을 통해서 실현되겠죠. 이런 태도 가치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나 실현당한 아픔, 또 창업했다가 사업의 실패. 자, 이런 것들이, 창조 가치나 경험 가치를 넘어서서 태도 가치를 통해서 이런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변경을 통해서 도달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가 아픔만큼 성숙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픔을 딛고 극복해 나가는, 성숙을 가져다 주는, 인격의 성숙을 진정 가져다 주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깊은 의미를 또 발견하게 되는, 그 고통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사랑이 주는 아픔까지도, 실현의 아픔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기 사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사업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 가치라는 것이 마지막 고통조차도, 자신의 유한한 한계 상황조차도 끌어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한계 상황을 초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태도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나오는 방법론으로서는 태도 변경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가치일 수 있겠다. 거기서 발견될 수 있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이고 궁극적인 사랑의 의미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고테라피의 방법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까 말한 어떤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프랑클이 비극의 3대 근원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고통이라든지, 인간의 죽음이라든지, 또는 어떤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극적인 3대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게 고통이잖아요. 아까 실현의 아픔, 배신의 아픔, 사업 실패의 아픔, 자, 이런 고통, 자, 또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 자,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초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요즘 병으로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프랑클의 이런 방법론은 어떤 이런 고통으로부터 또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부터 거리 두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건 이제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거리두기죠. 뭐 사회적인 이런 공간적인 공간 차원에서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거리두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으로부터. 그것이 이제 자기를 초월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역설장이라는 것의 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 차원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안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 그 안면틱이라고 그러죠. 여기 눈이 떨린다든가 여기 어떤 근육이 떨리는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얼굴이 자꾸 얼굴 떨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손 떨림. 우리가 어떤 뭐 글씨 쓰려고 하면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더듬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겨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고소공포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폐쇄공포증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질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고, 또 생물학적인 또는 본능적인 요소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 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이제 역설지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용기 있게 그것에 맞서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courage is doing what you are afraid to do, 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맞선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고소공포증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인 사람이 번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고소공포증의 치료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신의 기질상으로나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은 세 가지 차원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동물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차원,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관점에서 차원에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나의 기질적인 어떤 본능적인 결함이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이죠. 본능적인 나의 한계, 기질적인 한계로부터, 관계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기를 초월해서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로 뛰어내리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 이게 이제 역설지향인 것이죠. 말 더듬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본능적으로, 기질적으로 말을 더듬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스피치를 적극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아주 웅변학원에서 웅변을 배우는 사람.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역설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 더듬을 오히려 극복해 나가는. 자, 그 다음에 탈성찰이라는 것은 이제 소극적인 하나의 태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 임포텐스를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너무나 사회적 차원으로부터 이제 거리두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면증이나 임포텐스라는 것은 성적 기능 장애 이런 것도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역설지향에서 다루는 안면틱이나 아까 고소공포증이 어떻게 보면 기질적 장애일 수도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불면증이나 임포텐스 같은 경우는 시민성 장애일 수 있을 거예요. 정신질환으로 치면은. 근데 그런 시민성 차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어떤 사회적 차원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의식 차원을, 불면증이 온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과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시험이 앞두고, 또는 과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가 밀려서 계속 밤을 새우다가 결국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실패해가지고 실현당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사회적 의식 차원에서 오는 인간의 그 시민성 장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역시 인간은 그것보다 더 높은 정신의 차원을 가진 존재고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불면의 의식이나 또는 의식적인 불면증, 그 다음에 시민성 장애로 오는 성적인 장애,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잠을 못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탈성찰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지적으로 정신적 차원에서 그것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것에 계속 꽂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어떤 뭐 문제점, 내가 해야 할 일, 과제, 이것들에 대한 또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생각이 꽂혀서 집착하게 되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데, 또 우리가 성적인 행동도, 성적 기능도 장애도 그렇죠. 시민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잘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못하는 수가 있는 것이죠.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는 것이 이제 탈성찰인데, 그러려면 이제 뭐 다른 관심을 갖는 것이 좋죠. 다른 것을 의식화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취미를 갖게 되거나 자연스럽게 불면증이 해소될 수 있고, 잠을 자야 되겠다라는 의식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잠을 못 이루는 어떤 사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추구해, 다른 것들을 추구해 나갈 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정신의 자유를 전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차원으로부터의 거리두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사회적인 의식으로부터의 거리두기, 자기 추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던 태도 변경입니다. 태도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우리가 정말 비극적이고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또 실존적인 공허함이랄까, 또 무의미함에서 오는 이런 우울, 절망감,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인데, 정말 자살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일 수도 있는 것은 이런 실존적인 공허함이고 무의미함일 텐데, 어떤 것으로부터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먹는 거, 뭐 자는 거, 또 뭐 사회적으로 뭐 소유나 어떤 뭐 권력이나 우리가 경쟁에 승리하는 것, 사업, 자, 어떤 것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 그 삶의 무의미함. 자, 이것은 실존적인 것이고 정신인성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공허함이나 무의미함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겠는가? 태도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세주의자가 정말 낙천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항상 우울하고 항상 비관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정적인 태도로만 세상을 보던 사람이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뭐 그 영화 그 사랑의 블랙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의 뭐 빈 컵이 있는데, 컵의 반쯤 물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we are happy as we make our minds to be.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만큼 불행한 것이다. The real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 but in having new eyes.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진정한 경치를 우리가 진정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새로운 경치를, 외적인 환경을 찾아다니는 데서 진정한 발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게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에 따라서 참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고실험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철학에서 말하는 성찰이나 사고실험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고,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사고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현대사회와 철학상담 교재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상으로 보면은 이제 6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4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4부에 해당하는 그 심리상담과 철학상담, 거기서 1장, 2장, 3장이 바로 정신분석, 행동치료, 인지치료. 자, 이런 기존의 심리상담들의 그 철학적인 배경이 뭐고, 또 그것들의 문제점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철학상담의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간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동물적인 육체라는 생물학적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차원, 그 다음에 철학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덕적인 자유나 또 양심에 책임을 지는 삶이 가능한 이런 차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체와 의식과 정신이라는 이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결국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이라는 이 세 가지 학문 분야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다는 것과 연결되고,
그래서 이게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존재한다고만 볼 수 없고 이 세 가지 차원의 학문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브릿지 교양, 균형 교양이라는 것도 듣고 또 자유 교양이라는 것도 듣는 거 아니에요? 공대생도 자연대생도 인문 교양을 또 듣고 사회 교양도 듣는 것이죠. 사회학적인.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자연과학의 꽃이라고 하는 의학, 또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심리학, 그리고 인문학에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철학. 자, 이런 학문들이 이 관점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비로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인간의 이해가 좀 더 종합적이고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담 분야도 역시 이 세 가지의 관점, 세 가지 차원, 또 세 가지 학문 분야가 상호 보완적인 결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심리 상담 분야하고 철학 상담 분야가 이제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물학에서 다루는 또는 의학에서 다루는 임상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다루는 심리 상담이나 철학이나 우리가 인문학에서 다루는 철학 상담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마음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인간의 어떤 고통이나 인간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상호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 분야들이 조화를 이루고 보완할 때 온전한 어떤 상담 치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더. 우선 이제 정신분석 치료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상 또는 심리 상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분야, 정신분석, 행동주의 심리 치료, 그 다음에 인지, 심리학에서 다루는 인지 치료. 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아까도 프로이드에서 벌써 얘기를 했죠. 그 배경은 플라톤의 영혼의 삼분설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의 무의식 개념이나 쉘링의 무의식으로서의 근거 개념, 낭만주의자인 쉘링의. 그 다음에 칸트의 이제 그 세계관 안에서 보자면, 자체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의 구별.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이런 정신분석의 세계관, 내지는 인간관에 영향을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쇼펜하우의 이제 맹목적 의지나 니체의 어떤 힘의 의지, 이러한, 개념이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에 영향을 직접 줬다고 얘기했죠. 이런 낭만주의 철학이. 근데 이 그 정신분석적 치료의 방법론을 보게 되면 자유 연상을 한다고 그러죠. 상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연상을 하고 또 이제 꿈의 해석, 우리가 최면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꿈의 꾼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함을 통해서 그 꿈의 상징들을 해석해 주죠. 그런 꿈의 상징의 해석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었던 어떤 억압된 내용들이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끌어져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꿈의 해석이라는 말도 하지만 이제 동기를 분석한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울이나 불안이나 신경증이나 어떤 히스테리,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유 연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꿈을 꾼 내용을 이야기하게 해서 그것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분석해주고 그걸 통해서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동기를 분석해 준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통찰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병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마음의 병도 사실은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신분석이니까 그걸 통해서 그 무의식적인 억압된 내용들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면 알게 되면 결국 그것을 치료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 또 그 어떤 그 억압된 그런 어떤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환자는 그 무의식 중에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의 병을 상담자에게 전이시켜서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시련의 아픔 때문에 그 상처를 억압하고 살았던 이제 환자가 있었다면 그 시련의 아픔의 그 상처를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그 상담자에게 전이시켜서 상담자를 향해서 어떤 원망을 하거나 상담자를 또 어떻게 보면 또 연애의 감정을 갖게 되거나 자, 이런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문제를 파악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상담자의 또 치료 방식이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이제 훈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핵심은 아까 말했듯이 꿈을 통해서든 자유연상을 통해서든 이런 무의식에 숨겨졌던 억압된 내용들을 끌어내서 통찰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이것이 정신분석 치료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무의식을 통해서 의식의 모든 문제들, 의식의 병,
의식적인 어떤 마음의 병이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성의 복적 충동이나 트라우마가 모든 인간 마음의 의식의 병을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론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결정론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나 어떤 책임의 문제, 도덕적인 이런 문제까지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지만은 뭐 우리가 프랑클 같은 실존 분석이나 로고테라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철학 상담 치유 분야에서는 인간을 더 높은 차원을 또 열어놓는다는 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인 의식 차원만이 아니라 정신의 자유 차원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실존 분석이나 로고테라피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접목을 해서 인간을 총체적으로 좀 더 온전하게 인간을 이해하는 필요가 있겠다. 그걸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 행동치료는 그 철학적 배경은 사실은 상당히 기계적인 세계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S에 대한 R, 그죠? 자극, 스티뮬러스에 대한 리스판스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신체의 행동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 환경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 반사가 이루어지듯이 이렇게 신체적인 반응만 가지고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건 기계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 자극 반응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작적인 조건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긍정 또는 부정적인 강화라는 건 결국 보상과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예를 들면 비정상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반응이 안 나온다라 했을 때는 어떤 보상을 통해서 이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또는 다른 반응을 또 자꾸 R이 아닌 뭐 P나 무슨 S, 뭐 Q라는 반응이 나오면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처벌을 통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실 강아지 훈련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 개를 훈련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관점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를 줘서 보상을 주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가 말을 훈련하고, 우리가 뭐 먹이를 주고 또는 뭐 벌을 가함을 통해서 개를 훈련하듯이, 우리가 요즘 뭐 개는 훌륭하다라느니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느니 뭐 이런 그 교육 EBS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주의 치료죠. 그것이 바로 개를 치료하는 방식인데, 개는 그런 식으로 기계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배받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학습할 수 있지만, 인간을 그런 식으로 학습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동물적 차원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를 갖는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사이의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 반응에 결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얼마든지. 또 거짓된 행동으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치료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치료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혐오, 둔감법, 지계적인 혐오 치료, 자기 표현.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계적인 결정론이라는 것이죠. 환경에 결정된다. 정신분석 치료는 무의식에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단 공통적으로 이제 인격적이지 못한 자유와 책임의 문제가 관가되는 이런 그 인간관 내지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사이에 선택의 자유의 영역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이런 철학 상담 치유가 접목될 필요가 있겠다. 인간관에 있어서도 더 높은 차원을 인정하고 있는 이 철학의 관점, 철학 상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 행동을 치료하는 데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치료는 철학적 배경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그 논박술, 대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에픽테투스의 이제 스토아 사상에 나오는 인간의 이제 관점, 인간이 어떤 태도를 이제 인간이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사실은 문제를 낳는 중요한 문제를 또 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칸트의 이제 도식이라든지 칸트의 어떤 인식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게 배경인데, 그 방법을 보면 이제 개인의 사고 방식인 어떤 자동적 사고를 주목해서 어떤 왜곡되어 있는 인간의 사고 체계, 신념 체계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또 이런 인지도식을 다시 구성함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결정론이다. 즉,
인간이 어떤 인지 능력,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의지조차도 인간의 어떤 지적, 인지 능력, 지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입장. 이것은 사실 좀 일면적이다라는 것이죠. 즉 인지적인 측면이 감정이나 의지나 행동, 모든 인간 삶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낭만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건 인정하지 못하겠죠. 정의적인 요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 삶을, 행동을 또 규정하는 매우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낭만주의자고 실존 철학자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존 철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간의 어떤 인식틀, 어떤 신념 체계, 또는 인간의 어떤 세계관이나 인지틀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자유가 또 거기 개입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느냐는 것은 결국은 의지의 자유하고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존 철학이라든가 프랑클의 이런 인간관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신의 영역을 열어놓는 이런 정신의 차원을 열어놓는 인간관, 그리고 로고테라피의 이런 태도 변경의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지적인 요소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실존적인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탈존이나 결단이라는 이런 실존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이건 인간의 어떤 존재 또는 뭐 삶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이런 의미를 찾아 나서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인간의 이런 태도 변경, 태도 취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상으로 그 교제에 관한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교제에 관한 내용은 이상으로 간단히 다 살펴봤는데, 조금 보완해서 이제 인격 장애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가끔 이제 영화를 분석하거나 여러분에게 과제를 줄 때 여러 가지 인격 장애 얘기들을 해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DSM-5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미국의 정신과 협회에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분류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신 장애라든가 또 인격 장애라는 항목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A, B, C라는 세 가지 이제 이런 유형 타입으로 크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DSM-5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정신의학 DSM-5. 우선 A형 타입은 특이하고 아주 괴팍한 고립적인 성격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편집성, 인격장애, 분열성, 그 다음에 분열형, 이런 세 가지 타입의 이제 인격장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격장애를 한번 검사하는 하나의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늘 악의적인 동기를 의심하고, 우리가 보통 음모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모든 일이 생기려면 이건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악의적인 것을 의심하는 사람, 타인이 자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손해를 나는 항상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있죠. 항상 나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이런 음모론적인, 또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의심하는 것입니다, 남을. 자, 이런 것이 이제 편집성 인격장애. 그 다음에 분열성 인격장애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속으로 드러내지 않는. 우리가 히키고모리 같은 게임 세상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도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고 거의 자기 표현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관계나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제한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분열형 인격장애는 분열성보다 좀 더 심각한 것이죠. 이제 그냥 혼자만 있고 남을 피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가끔 아주 기이한 행동으로 아주 놀라운, 아주 괴팍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까지 하는 것이 이제 분열형 인격 장애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게 정신분열의 어떤 초기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요즘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B 타입은 변덕스럽고 극단적인 행동인데, 우리가 자기애성 인격 장애, 나르시스틱한 것이죠.
나르시시스틱한 거. 그래서 나를 매우 탁월한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왕자병, 공주병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은 다들 1인, 1 가구이고 또 어떤 아이도, 외아들, 외딸, 그죠? 외동딸이나 외아들만을 낳고 사는 그 가정이 많다 보니까 다 왕자고 자기가 공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매우, 이 세상에서 가장 공주고 왕자고 가장 뛰어나고 난 대접받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이것이 자기의 성격장애를 낳겠다. 대인관계의 문제를 낳겠고, 그 다음에 연극 성격장애, 히스테리라고 옛날에는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아주 분해하고 아주 답답해하는 사람. 그래서 어디 가서나 이제 반장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나 뭔가 자기가 리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주인공 블랑쉬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이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가 있었는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예. 이 여자 주인공이 바로 이런 연극성 장애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히스테릭한.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성 인격 장애. 그래서 이 나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재를 당한 적이 있는가. 이게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앤소니 호킨스가 열어냈던 아주 엽기적인 살인을 하기도 하고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도 하고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도 하죠. 우리가 여기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유아인이 연기했던 어떤 재벌 2세죠. 그런 경우도 이제 상당히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계선 인격장애, 보더라인. 이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것을 혼자 있을 때는 항상 공허하고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하고 아주 극단적인 양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에 이제 글렌 클로스라는 사람의 모습이 그랬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계선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침에는 매우 칭찬을 해서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칭찬하는가 하면, 바로 오후가 되면 전화 와가지고 너는 인간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양극성을 갖는 아주 경계선 인격장애다. 예,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경계선을 오가는 것이죠. 극에서 극으로 아주 불안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또 금방 또 울고 불고 하면서 공허함을 호소하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항상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C타입의 유형은 불안과 근심 걱정이 많은 대인지향적인 성격이다. 사실 A는 고립적이고 대인지향적이지 않죠. 편집성 인격장애, 남을 의심하고, 분열성 인격장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분열형 인격장애도 역시 고립하면서 기이한 행동을, 어쩌다가 사회에 나오면 아주 기이한 행동하지만 사람과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C타입은 사람과는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회피하는 것이고, 또는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강박적인 어떤 증상을 보이는 것인데, 이제 회피성 인격장애는 비판받고 거절당할까봐 항상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총각이고 노처녀가, 예를 들면 노총각인 사람이 항상 여자만 보면 두려워해가지고 거절당할까봐 청혼도 못하고 데이트 신청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분열성 인격장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열성 인격장애는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지만, 회피성 인격장애는 상당히 불안,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혼자 살 때는 오히려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거절당할까봐 또는 욕을 먹을까봐 항상 두려워서 접근을 못할 뿐이지 회피하는 것이죠. 의존성 인격장애는 항상 보호받고 싶고, 그래서 아주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순종적인 사람, 의존하는 사람이죠. 불안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자기가 어떤 주체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 진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박성 인격장애는 항상 어떤 규칙이나 질서나 계획에 따라서 아주 정확한 순서대로 아주 그냥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또 갖기도 하고 해서 아주 강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를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보여주고 있는 잭 니콜슨이죠. 자, 이 잭 니콜슨이 보여줬던
자, 이 그 성격이 바로 인격장애가 강박성 인격장애였다. 그래서 네, 결벽증과 같은 것이죠, 사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DSM-5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정신장애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자세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정신과, 여러분이 의학을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 자, 생략하고, 크게 뭐, 정신지체, 네, 그 앞에서 분류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신장애들, 질환들에 관한 것들을 몇 가지 예를 이제 들어보자면, 그 기원전 11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어떤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증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아들을 조나단을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의 켐바이세스 왕은 분노 조절을 못하는 아주 난폭한 성격을 가졌는데, 친구 아들을 활쏘기 관역으로 쏘아서 죽이고는 아주 만족을 하고, 또 병사들을 굶겨서 거의 죽을 상태가 돼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자, 이런 아주 난폭하고 포악한 성격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비극 시인인 유리피데스가 헤라클레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신화적인 인물인 헤라클레스는 두 아들을 죽이기도 했고, 자신의 두 조카를 죽이고, 또 자신의 스승을 죽이기도 했고, 절친을 죽였는데, 이렇게 죽일 때 그는 눈이 빙빙 돌고 입에 거품을 품고 발작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금방 잠이 들어버렸다. 그리고 잠이 들고 나서는 나중에 깨어나서는 전혀 기억을 못했다. 자, 이걸 봤을 때는 오늘날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나 경계선 인격 장애,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 햄릿, 리어왕, 맥베드, 오델로인데, 이 4대 비극 안에 나오는 이제 햄릿의 그 성격을 봤을 때는 매우 우울증이라는 심리장애를 가졌을 것 같고, 정신장애를. 그 다음에 리어왕은 이제 망상장애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맥베드는 강박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또 오델로도 역시 그 데스데모나인 자신의 아내를 의심해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오델로도 역시 어떤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떤 결벽증과 또 편집성 인격장애, 어떤 의처증이죠. 의처증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편집성 인격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과학자, 근대 대표적인 과학자 뉴턴은, 만유력의 원리를 발견했던 이 뉴턴은 편집성 인격장애를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그 항상 자기를 누군가가 그 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의심을 품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 루소 이런 사람들은 강박장애고 불안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쇼팽은 굉장히 우울한, 여러분이 뭐 알다시피 쇼팽이 매우 우울했잖아요.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고, 길 박사와 하이드 씨는 해리 장애, 그러니까 한 인간 안에 이중인격, 다중인격인 것이죠. 해리 장애를 보여줍니다. 해리성 정체성,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쉬라는, 오늘 이제 과제에도 내주려고 하는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이 수학자죠. 천재 수학자 내쉬는 망상형의 정신분열증을 앓았다. 오늘날로 치면 조현병이라고 말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자, 그래서 14주차 과제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내주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쭉 설명을 했던 것 중에 초반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하고 이제 프랑클의 로고테라피를 설명했는데, 비교를 해봤는데, 그 두 입장의 어떤 인간관 그리고 치유 방법을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비교하는 숙제고, 또 하나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 클릭해 보면은 그 뭐예요, 영화 예고편이 나오죠. 네이버 영화 코너에서. 그래서 이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이 수학자 내쉬의 마음의 병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죠. 조현병, 아주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았는데, 자, 이런 조현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 옆에 보면 이제 아내가 보이죠. 이 아내가 상당히 정말 평생 헌신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다시 교단에 서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까지도 하게 됐는데, 자, 이런 내쉬가 심각한 정신분열증, 조현병을 앓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치유되는지 그 과정을 이 영화는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아내와 다투기도 했지만 그 아내가 헌신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남편을 치유하는 역할을 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면서, 이것이 사실은 철학 상담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담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쉬라는 남편이 이제 내담자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서 철학 상담의 관점에서 치유를 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거죠. 스스로 치유되도록 도와줬는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뭐 대화의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고, 여기서 보니까 또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로고테라피의 방법이죠, 사실. 그래서 뭐 오늘 여러분이 그 학습한 내용과 연결시키면 그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의 방법론이 있죠. 태도 변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역설지향이라든지 뭐 탈성찰, 태도 변경, 이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 로고테라피의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서 아내가 또는 이제 소크라테스식의 어떤 대화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치유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치유되도록 도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철학 상담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영화 안에서, 이 뷰티풀 마인드 안에서 아내는 어떻게 해서 이 남편인 내쉬를 정신분열증, 조현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내지는 극복해 나가도록, 물론 완전히 치유됐다고는 하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의 가능성을 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해 나갔는데, 자, 이것이 가능하게 된 어떤 그 과정,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 적용됐을까?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제 배웠던 이 로고테라피의 이제 인간관계 치유 방법을 한번 적용해서 이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이 어떻게 치유됐는지 한번 해석해보는 그 과제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객관식 과제를 주로 내다가 마지막 과제, 이 두 가지는 주관식으로 여러분에게 과제를 부여합니다. 자, 한 학기를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끝맺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학기 동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만 철학 수업을 듣느라고 정말 한 학기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학생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뭐 시간과 노력을 경감시키려고 과제를 객관식 위주로 출제를 해왔는데, 그렇지만 또 변별력이나 공정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쉽게만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이후는 상당히 좀 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점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제에서의 이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었고, 변별력이 여기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또 기말 시험을 실시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결정을 제가 이제 내려서 여러분에게 공지를 다 내렸고,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자세한 사유를 나왔지만은, 사실 그 배경에는 그 과제의 어떤 난이도가 있어서 변별력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지금 어려웠었어도 성실히 또 제출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많았고, 이런 학생들 대부분은 그렇게 성실히 제출해 줬는데 이분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지만 쉽게만 과제를 내줬던 과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들도 있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기말시험을 미실시하게 됨을 통해서 이 과목을 포함해서 사실 대부분 과목들은 전 범위에 걸쳐서 지금 여러분이 시험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 범위에 걸친 그 학습을 해야 하는 그 부담, 그리고 고통을,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됐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모두들 마지막 과제까지 잘 제출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있어야 할 시험 과목들도 모두 다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에도 모두들 다 건강하시고 또 뜻깊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학생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